안녕하십니까. 2024년 이노테크 코리아 포럼 사회를 맡은 산업통산자원 R&D 전략기획단 성과학산팀장 이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첨단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 정책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의의 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이노테크 코리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벤처뿐만 아니라 모든 벤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 벤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20-30년 전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벤처 특례법부터 다양한 법 규제들을 잘 활용했고 그걸 통해서 기술 성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3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규제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기술 없이는 절대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내놓는 국회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그런 상장 유지 조건, M&A를 활성화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우리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참석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반도체, AI 그리고 첨단 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3대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나 AI에 비해서 이 첨단 바이오와 관련된 국가의 리소스의 투입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해야 될 점들이 아직도 많은 분야가 첨단 바이오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1992년에 바이오니아 창업 이후에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가 32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볼 시기가 되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다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IT와 다르고, 둘째는 미국과 다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을 올라가는 것에 비유한다면, 산을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앞길에 누가 IT가 먼저 IT라는 애가 간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었는데, 중턱쯤 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또 미국이 가는 건 또 다르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업한 수인데요. 2015년에 한미약품이 7조 원 메가딜을 한 이후에 IT는 가만히 있는데 바이오만 한번 벤처 붐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장으로 요약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크게 이제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고, 생태계를 글로벌화해야겠다는 겁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단순하게 요약하면 생태계의 주연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으로 만들자, 이런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창업자가 주연이었는데, 바이오는 특성상 창업자만 갖고는 힘들다. 숨은 주연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데 VC를 숨은 주연으로 발탁하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집계한 건데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서 제가 그냥 분류해봤습니다. 분류해봤더니 바이오 분야 181개, 의료기기 분야 81개 해서 총 262개 회사가 상장되는데요. 그중에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된 기업이 111개였습니다. 기술성장 특례 그 자체로는 또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짙은 색깔이 다른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요 그래프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건 아니고
게리 피사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요 비슷한 그래프를 2006년에 나스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나스닥의 바이오텍 섹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잘 되는 나라가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IT와 다르기 때문이다. IT와 다른데 나스닥은 IT에 맞춰져 있는데 BT가 거기 들어가서 하니까 고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한국은 더 고생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법조선 문제 때문에 제도가 바이오 특성을 고려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한테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럼 아예 상장시켜주지 말든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위험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게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 본원적 특징은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갤럭시를 핸드폰을 만들면 개발하면 이게 제품 개발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시장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죠. 그렇지만 신약은 이게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근본적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을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게 위험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정도 드는 위험이 아니라 1조 드는 위험이거든요. 1조의 기회비용이 드는 위험인데 이걸 어떻게 해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이걸 다 안 해버리면 인류가 약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약을 개발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적 구조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한계의 원인은 바이오의 특성과 맞는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실리콘밸리의 그 자본 조달 시스템이 이걸 키웠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모방한 거고요. 여태까지 와서 보니까 테크 기업과 바이오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게 다 다른데요. 빨간색 측면 특히 시장 위험보다는 기술적 위험이 더 크죠. 시장이 팔릴지 안 팔릴지보다 기술적으로 개발될지가 더 문제라는 거고요. 시드 초기 투자 규모가 너무 크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실패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엎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 장기 대규모 투자, 주식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신속한 실패 이런 것들이 바이오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자본시장과 제도가 그리고 생태계가 해결하지 않으면 바이오가 산업으로 꽃피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와 상장제도, 주식시장 감독, VC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VC의 역할, 상장제도, 주식시장 감독 측면에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런 것 플러스 하여간 뭐 교수 창업도 그렇고 제도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과.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잘 갖춰진 미국도 어렵다고 하버드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이한 이유는 이렇게 조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인데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숨겨놓지 말고 새로운 더블 캐스팅해서 더블 주연으로 삼자라는 게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VC는 그런 기업들을 10개 투자합니다. 아주 엄선해서 10개 투자하면 그중에 2개만 1조 기업이 되면 나머지 8개 실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자도 위험 부담을 안 하고 VC도 위험 부담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위험을 혼자 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VC가 전통적인 IT 섹터에서 하는 역할과 좀 달라야 되는 거죠. 20세기는 제조업의 시대였고요.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제조업의 시대는 장인적인 중소기업, 숙련의 축적, 장기간의 축적, 은행 시스템 이런 걸 가진 독일과 일본에 잘 적합했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유럽이 저렇게 헤매고 있고 일본이 헤매고 있는 것은 그런 제도적 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은 97년까지 일본을 따라가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97년에 IMF 계기로 미국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애매합니다. 위치가. 제조업도 어느 정도 하고 스타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우양우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미국과 근접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서울 바이오 허브에 대해서 다들 아시기도 하고 또 일부는 모르시기도 할 텐데요. 이 서울 바이오 허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서울시가 그 옛날 농촌경제연구원 자리에 어떤 바이오 의료 스타트업들을 갖다 육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점입니다. 오늘 김석관 그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봐보면 그 주식시장, 자본시장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봐보면 다운스트림이죠. 그 다운스트림이 존재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업스트림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시드들이 있어야만이 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앞쪽에 좋은 어떤 씨앗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봐보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손님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그런 어떤 좋은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서울 바이오 허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그런 역할, 어떤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기에는 적합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이 서울시의 유일한 강소 연구개발 특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와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나왔지만 전 세계 10대 암병원 중에 3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있고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또 온콜로지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그냥 단순한 정량적인 실적, 아웃풋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한테 좋은 생태계를 제공을 하고 그 좋은 생태계 속에서 그 기업들이 결국은 그 IPO든 M&A든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잠깐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저기 나오지만 이제 그 첨단 바이오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나 스케일업 뭐 가디언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스타트업이나 VC들의 활동을 조금 더 우리 저 김석환 박사님이 아까 VC의 중요성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좀 더 차원을 올리자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스케일업 가디언스라는 가칭으로 붙여가지고 그 지방 정부하고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학, 요게 이제 같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대학에 있는 예컨대 이제 그런 이 바이오 관련된, 물론 바이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일종의 컴퍼니 빌더 형의 어떤 티에로처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코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Government owned but contract 베이스로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 지금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A씨나 VC들이 뭔가 키 멤버들이 돼야 된다. 그냥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그냥 흔히 말하는 주어진 월급 받고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행정 중심의 어떤 관리를 한 인력들이 중심이 돼서는 이게 뭔가 아주 액티브하게 내지는 그 활기 있게 움직이기 힘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자본 조달의 문제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기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데 우리나라 개별 투자가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BDC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BDC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이제 이 BDC 제도랑 자체가 하나의 기업 자체에다 투자를 하고 그 BDC 그 자본 자체를 상장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자기가 자본을 빼고 싶으면 빨리 빼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무작정 저 회사 성공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난 없는 돈을 생각하고 그냥 하염없이 버려놓는 그런 시스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회는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장기적 여러 가지 로드맵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벤처들 살릴 수 있는 즉흥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기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술성에 있어서 많이 나가는 기업과 그다음에 지금 창업을 해서 뭐 A 시리즈, B 시리즈 정도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그거를 좀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리 스테이지 있는 기업들한테는 한 2 내지 300억 정도의 목적성 있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한 5에서 10억 정도씩만 해서 투자한다고 그래도 지금이 갖고 있는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성의 투자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서는 LP도 들어오고 벤처 캐피탈도 들어와서 단기간에 좀 그 자금의 경색을 풀어줄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요새 산업부와 같이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R&D를 개발을 하고 그걸 국산화해서 국산화시키는 일을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크가 생기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국산화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아주 많은 R&D 자금을 투여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국산화되고 나서 그걸 밸리데이션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라인에 깔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오디트를 간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신약을 만들거나 할 때 식약처에서 오디트할 때 보면 장비가 바뀌거나 하면 풀스케일로 오디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R&D 비용이 투자되면서 그게 산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넣었던 투자 자금이나 여러 가지 R&D 비용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벤처는 우리 유명한 책처럼 이 제로 투 원입니다.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팀도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의 마케팅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자금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5년 동안 계속 겪었던 거는 제도 규제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겪는 좌절들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건 사실 규정입니다. 국회가 타치하지 않는 혹은 타치할 수 없는 그 세세한 규정들이 몇 개가 저를 옥죄고 있거든요. 그 규정은 이미 다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벤처가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화장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바이오의 본질적이 않은 거 자꾸 몰아가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차손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을 계속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났다고 또 뺨을 맞습니다. 이거는 좀 최소한의 법제도 규정에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줘야지 우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비를 할지 공격을 할지 미드필드를 할지 아니면 뭐 포워드를 할지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자리를 못 잡겠습니다. 특정 부처에 너무 국한된 규정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심하게 말하면 이제 깎아먹고 있는 건지를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이 호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지난주 9월 12일에 우리 최순희 의원님이랑 국회에 와가지고도 했었는데 그날도 저희가 1시간 남짓 동안 주구장창했던 얘기가 뭐냐면 매출액 그거 없애자, 법차손 없애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미국 나스닥에서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상위 20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상위 200개 있는 것들 중에서 3분의 1이 한국에 있으면 관리 종목 대상이다. 3분의 1이 그 중에서 희총 44조 원짜리 어널렘도 한국에 있었으면 관리 종목이다. 그게 법차손의 문제다. 그래서 법차손과 매출액 이거는 다음 주라도 당장 그걸 해야 된다. 왜 다음 주냐? 그러면 올해 안에만 하면 되지 않냐?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막 준비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안 되면 망하니까. 그래서 법차손 뭐 이런 얘기들 좀 했고요. 1년에 바이오 기업들 상장 많이 하면 15개, 뭐 적게 하면 한 5개 상장합니다. 그러면 IPO만으로 엑시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충 한 10개가 매년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개의 기업만이 엑시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2,900개 앞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 이거 빼고
만들어질 거 빼고는 2,900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M&A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출구가 필요하다. 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M&A다. 그러면 미국에서 M&A를 하는 이유는 뭐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M&A 합니다. M&A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들 표현들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러냐면 야, 쟤 회사 뺏겼다며. 저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흔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M&A 관련해서 M&A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세제든 뭐 홍보든 뭐든 그런 혜택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M&A 할 때도 사냥꾼 소리 안 듣고 뭐 좀 추앙 받아가면서 칭찬 받아가면서 그리고 세금도 좀 아껴가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5분 패널 토론자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가장 우리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심 없이 그랜드 플랜을 만들고 거기서 요런 일을 22대에는 반드시 합시다. 이런 좀 공감대들을 좀 전문가분들이 스포트해 주는 게 정말 폭발적인 어떤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